고무신. 남인도 카르나타카주에 있는 힌두 고적지 함피라는 곳에서 뿌나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밤낮으로 꼬박 하루를 달려야 되는 버스는 끼니 때가 되면 국도변의 식당 앞에 서게 된다. 우르르 내린 승객들은 우선 오랫동안 참았던 볼일을 보고 간단하게 끼니를 때운다. 식사를 마치고 소다술을 마시다가 식당 마루 바닥을 닦고 있는 노인의 발에 내 눈길이 멎었다. 평생을 거의 맨발로 살아온 시골 사람들의 발가락은 마치 갈퀴살처럼 쫙 벌어져 있다. 그런데 내 눈길을 끈 것은 벌어진 발가락이나 거친 발등이 아니라 양쪽 엄지발가락 위에 하나씩 덤으로 얹혀진 가느다란 발가락이었다. 육손이는 덜어보았지만 육발이는 처음이고 그것도 양쪽 발 모두 우수리 발가락을 달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나는 탁자 아래 있는 내 발을 내려다보았다. 내 오른발의 가운데 발가락은 양쪽 발가락에 밀려 약간 위로 솟아올라 있다. 중학교 때부터 신기 시작한 너무 꼭 끼는 운동화 덕이다. 지금이야 그렇게 꼭 끼는 운동화를 신을 일도 없고 헐렁한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사는데도 한번 굽어 올라앉은 발가락은 끝내 펴지지 않는다. 내가 아는 우리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자립의 영웅이시다. 물려받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모두 당신 손으로 만들어 두 동생과 아들들을 분가시키고도 상당한 전답에 철따라 솜 넣은 명주 옷과 깔끔하게 다림질한 모시옷을 바꾸어 입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는 엄청난 구두쇠였다. 내가 신은 고무신이 해질 대로 해져도 모르쇠였다. 그렇다고 어리광 반 투정 반으로 새 신을 사달라고 조를 죽연머리도 없는 나였다. 때가 되면 사주시겠지.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곰살굽게 어리광을 부렸더라면 할아버지께서 꽤나 귀여워하셨을 것 같다. 한 동네에, 그것도 서너 집 건너에 제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데도 갓 두 돌 지난 어린애를 데려가신 것은 당신 곁에 두고 예뻐하시려는 것이지 구박하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아랫입술을 쭉 내밀고 퉁퉁 불어만 있었지 재롱이라고는 모르는 손자를 둥게둥게 어르실 만큼 부드럽고 싹싹한 할아버지도 아니었다. 내가 무뚝뚝한 것은 아마 할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참으로 억울한 것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걸핏하면 저녀러 자식이 그냥 조동으로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냐 오냐 한 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까불고 그러시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요새처럼 시부모 앞에서 희죽거리며 제 새끼 어르고 까불거나 역성을 드는 것은 천하의 고얀 짓으로 알던 시절이어서 떨어진 고무신 집어 던지고 얼른 새 신발 하나 사주지도 못했을 어머니 심정도 이해가 된다. 그 전까지는 기억에 없지만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서부터는 떨어진 검정 고무신을 내 손으로 꿰맸다. 꿩알이나 종달새 집을 찾아 들로 산으로 쏘다니다 돌뿌리 나무 등걸에 걸려 신발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저절로 닳아서 떨어져야지 멀쩡한 신발을 찢어먹고 새신 사달라고 조를 염치가 없는 것이다. 조르기는커녕 깜쪽같이 신발을 기어놓아야 했다. 반지꼬리에서 바늘을 찾아들고 살그머니 광으로 간다. 비료포대에서 튼튼한 실을 빼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찾아낸 실에 양초를 먹인다.
그래야 보풀하기를 잠재우고 실이 물에 젖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숨어서 깜쪽같이 해치운다 해도 끝내 할아버지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갈 리가 없을 텐데도 할아버지는 영영 모르쇠다. 아마 당신 나름의 시한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다가 드디어 때가 온다. 할아버지께서 씩 묘한 미소를 보이시며 마당 저쪽 끝에 있는 집루를 가리키신다. 나는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달려가 통통한 지푸라기 하나를 뽑아 건부저기를 떨어내고 할아버지께 바친다. 할아버지는 고무신 콧배기 쪽으로 지푸라기를 밀어넣고 뒤꿈치가 닿는 자리를 접어 손톱으로 잘라낸다. 이렇게 고무신 치수를 재어 장바구니에 담아 가실 요량이시다. 그런데 늘 이 지푸라기 잣대에 문제가 있다. 신발 바닥을 재면 쉽고 좋으련만 할아버지는 신발 안쪽의 발뿌리 밑바닥에서 뒤꿈치 위끝까지 재시는 것이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할 것도 없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밑변보다 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나는 할아버지 그렇게 재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신도 제 발에 큰데 밑바닥을 재셔야지. 딱 부러지게 말도 못하고 입술만 뺨을 뿐이었다. 눈치를 아시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아, 낙낙히하여 쑥쑥 크는디 시방 딱 맞는 걸 사면 돼야. 그래서 나는 늘 내 발보다 한 치수 더 큰 신발을 신어야 했다. 헐렁헐렁한 고무신을 신고 운동장에서 공이라도 찰 때면 맘먹고 찬 공보다 신발이 더 멀리 나가는 일이 허다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새끼 도막을 주워다가 질끈 동여매고 길길이 운동장을 내달리는 것이었다. 헐떡거려도 새신은 새신인디 얼마나 좋아. 그냥 펄펄 나르지. 그렇게 새 신을 신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엄청나게 쏟아붓는 비로 온 들판이 허연 바다가 되어버렸다. 통학차 올 때가 되어 우산을 들고 들 건너 기차역으로 형님 마중을 나가게 되었다. 비가 개어 있었어도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고 동네에 하나뿐인 멋쟁이 대학생 옷을 적게 해서는 안 되니까. 어쨌든 아예 신발을 집에 벗어두고 왔으면 좋았을 것을 한시도 새 신발을 벗기 싫었던지 그대로 집을 나선 것이 잘못이었다. 질컥거리는 고삿길을 걸을 때 신발에 진흙이 덕지덕지 늘어붙는데도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여간 기분 좋은 게 아니었다. 그때야 그런 말을 알지도 못했지만 분명히 행복하기 그지없었던 것 같다. 발등에 물이 넘쳐 들어오지 않는 한 계속 신고 갈 작정이었다. 해걸음판에는 겨우 벽끝이 물 밖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들길은 아직도 물에 잠겨 있었다. 신발을 벗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동네 어귀에 있는 술련보 다리가 끝이었다. 경술련 흉년에 만든 물길이라는 뜻인 술련보는 동네 앞 너른 들판에 물을 대는 용수로이자 배수로였다. 통나무 교각에 다시 통나무를 얹고 흙을 덮어 겨우 소달구지가 지나갈 정도인 술련보 다리 아래로 흙탕물이 제법 세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다리 난간에 서서 신발에 늘어붙은 진흙을 털었다. 그런데 어메, 털어내려던 흙과 함께 신발까지 풍덩 떨어져 내린 것이다. 어둑어둑해질녘 하늘이 노을해지면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왔다. 그렁그렁 눈물을 달고 다리 아래 흙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통학차가 기적을 울리며 역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쳤던 비가 다시 뿌리기 시작했다.
나는 남은 신발 한 짝을 벗어 길 아래 모포기에 끼워두고 첨벙첨벙 물에 잠긴 들길을 내달렸다. 차에서 내린 형님에게 배 우산을 건네주고 뒤따라오는데 마음은 오직 물에 빠진 신발에만 있었다. 내 몫인 종이 우산을 펼 경황도 없었다. 목포기에 끼워두었던 신발 한 짝을 우산 속에 숨겨들고 집에 들어왔다.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마루 밑에 기어들어가 불과 얼마 전에 집어던진 넝마 고무신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 여름이 다 갈 때까지 나는 진흙이 찌걱찌걱 스며들어오는 신발을 새신 한 짝에 맞추어 신고 다녔다. 그 길고 긴 여름이 가고 들판이 누렇게 물들기 시작했다. 벼가 익을 무렵이면 그토록 소중히 논에 담아두었던 물을 빼내게 된다. 한여름 들판에 갇혔던 물은 배수로를 타고 황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지금이야 씨가 말라버렸지만 모포기 사이를 오가던 참개며 메기, 가물치들이 배수로로 내려간다. 배수로 물이 줄어들게 되면 물 따라 아래로 흘러간 물고기도 많겠지만 수로 여기저기에 팬 깊은 웅덩이나 다른 곳보다 조금 더 깊은 다리 밑으로 고기들이 몰리게 된다. 파래진 하늘 아래 황금 이삭이 넘실넘실 파도 칠 때쯤이면 적당한 날을 잡아 동네 울력이 벌어진다. 술련보 다리 밑을 막고 품는 것이다. 해마다 열리는 이 축제에 동네에 있는 함지박은 모두 다 동원되고 때로는 양수기까지 대놓고 물을 품어낸다. 물이 줄어들어 낮은 쪽의 뻘흙이 드러나면 동네 꼬마들은 말조개며 우렁을 주워 담느라고 야단 법석이 일어난다. 재수가 좋은 아이는 뻘 속에 죽은 듯이 숨어있는 제 허벅지만한 가물치나 팔뚝만한 뱀장어를 잡기도 한다. 동무들이 모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난리를 치는데도 내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다리 난간에 턱을 괴고 앉아 줄어드는 물을 초조하게 내려다보았다. 왜 그리 더딘지 줄어들기는 새로 오히려 불어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나는 보았다. 찰랑거리는 물결 밖으로 언뜻 콧배기를 보이고 사라진 고무신. 나는 다리 밑 진흙 속으로 몸을 날렸다. 거기 줄포기 사이에 개흙을 뒤집어 쓴 고무신 한 짝이 내 고무신이 박혀 있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한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먹가마치 잡았네. 흥분해서 이리저리 뻘 속을 내달리는 동네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나는 배수로 위쪽으로 가서 맑은 물로 신발을 닦았다. 2달 가까이 물속에 잠겨있던 검정 고무신은 활처럼 휘어 그물 눈 모양의 무늬로 금이 가고 사가 있었다. 다행히 이미 새 신을 신고 있기는 했지만 나는 물에 삭은 그 고무신을 버리지 못하고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들고 와 마루 밑에 넣어두었다. 중학교 시험을 치러 갔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신발 가게로 데리고 가셨다. 할아버지가 낙낙히하여 하시는데도 나는 발에 꼭 끼는 운동화를 골라 끈까지 꽉 졸라매고 낙낙혀요 하고 시침을 뗐다. 생전 처음으로 신은 운동화였다. 잘 맞는 신발을 신으니까 필기시험도 잘 치렀다. 물론 틀린 게 덜어 있었지만 지금도 아깝게 생각되는 것은 그 산수 문제다. 너무 좋아서 까불다가 틀렸던 게 분명하다. 문제는 가로, 세로, 높이가 앞만인 상자에 직경과 높이가 앞만인 연탄을 몇 개 넣을 수 있는가였다. 깡총거리며 시험장에서 나온 나를 붙들고
눈밭에 서서 문제지를 점검하시던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다. 얌마, 너는 연탄을 뽀개서 가루로 집어넣냐? 또 19개나 있는 빈 구멍은 어떻게 할래? 너같이 계산하려면 그건 빼할 거다녀. 그려 안 그려? 체육 실기 시험이 있는 날 할아버지는 하얀 명주 두루마기에 갓을 쓰시고 운동장 저만큼에 서 계셨다. 달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꼭 맞는 신발은 턱걸이를 하는데도 좋았다. 15, 16 계속 해댔더니 점수를 매기던 선생님이 야, 그만이여. 그만하란 게. 그러셨다. 넓이뛰기도 2m 30인가를 훌쩍 뛰었더니 선생님이 또 그러셨다. 아따, 쪼까놈이 펄펄 널르네. 내 손으로 고르고 값을 치르게 된 뒤로 나는 늘 꼭 끼는 신발을 샀다. 혹시 누구에게 신발을 사줄 일이 있을 때도 나는 콧배기를 꾹꾹 눌러보며 이거 너무 크잖여. 헐떡헐떡하면 못 써. 그러면서 한 치수 작은 놈을 다시 신어보라고 우긴다. 참, 우리 할아버지도 대단하시지. 양쪽 발가락에 밀려 솟아오른 가운데 발가락을 바라보면 비시기 웃음이 나온다. 인도 시간. 실로 오랜만에 계단 입구에 있는 우편물함을 열었다. 어디서 어떻게 알아낸 건지 정확한 주소에 내 이름 앞으로 보낸 쓰잘데기 없는 광고물들과 지난달 중순까지 내라는 전화요금 고지서, 퍼커슨 컬리지에서 보낸 통지서 한 장이 있었다. 뿌나 대학에 속한 퍼커슨 컬리지는 별로 규모가 크지 않은 학부 과정의 단과 대학이지만 인도 전역에 제법 이름이 알려진 명문이기도 하다. 수신이는 그 학교 출신으로 이 집에서 나랑 함께 살다가 지금은 스리랑카로 간 환성 스님이다. 혹시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찢어버리지 않고 방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미 그 학교를 마친 지 2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사무착오로 시험을 빼먹은 것으로 되어 있다거나 납부금 처리가 잘못되는 따위에 귀찮은 일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을 읽고 걱정할 일이 아니어서 안심이 되기는 했지만 비실비실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발신, 퍼커슨 컬리지, 수신, 환성스님 97년 12월 10일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사이에 대학 사무실의 미세스 아비앙까르를 만날 것. 아래 언급한 장학금에 관한 일임. 이 편지와 학생 수첩을 지참할 것. 본인에게 배정된 소정의 장학금을 수령함. 학장님의 결정에 만족해하며 차후 이 결정이 변경될 때는 같은 액수의 장학금을 반환하겠음. 장학금 세부사항. 가네샤와나 팥딱 장학금 50루피. 고 MV 데오다르 장학금 270루피. 합계 320루피. 대단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졸업한 지 2년이 넘는 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네들의 위대한 결정, 그 집행 방식, 또 그 엄청난 액수는 어떻고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만 원쯤 될까? 하기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막일꾼의 보름치 일당이니 실은 엄청난 돈이기도 하지. 며칠 뒤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한 스님이 말하기를 그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야긴즉슨 얼마 전에 한 전기공을 불러 잘못된 배선을 고쳤는데 일을 하다 말고 반짜 미닛 하고 나간 사람이 영영 껌 구워 먹은 소식이더란다. 까마득히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한 사내가 나타나 횡설수설하기에 곰곰 생각해보니 6달 전
그 일 하다 말고 사라진 작자더라나 세상에 관세음보살. 반짜 미니트란 힌디어 반짜와 영어 미니트를 섞은 말로 5분이라는 뜻이지만 인도 어디서나 통용되는 잠깐만이라는 소리다. 어떤 사람의 6달이 누군가에게는 5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선생님, 할머니, 꿈꾸는 자 들어오지 말라. 우리네 절집에 붙여진 현판에 그런 것이 있다. 물론 여기서 꿈이란 어쩌다 잠자리에서 보는 활동사진 같은 꿈이라기보다는 망상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일 것이다. 다른 말로 무릇 있는 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다. 있는 바 그대로란 또 무엇인가?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쓰러지는 것, 즉 인연소생이요 무상한 것이어서 영원 불변하는 실체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절집말로 연기법, 고, 무상, 공이라고 부른다.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에게는 꿈이 없다고도 한다. 여기서도 꿈이란 헛된 기대와 희망의 다른 말이겠지만 잠자리에서 헛개비를 보는 것도 물론 해당되는 것이리라. 그런데 요즘 심심찮게 꿈을 꾸어대는 것은 내 사는 것이 스님답지 않다는 경고장인지도 모른다. 어젯밤 꿈속에서는 30년이 다 된 옛적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보았다. 생생했다가도 금세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대부분의 꿈이지만 간밤에 본 할머니 모습은 지금까지도 여간 또렷한 게 아니다. 하얗게 센 낭자머리와 얼굴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는데 무릎 위까지 올라간 빨간 치마에 샛노란 스카프, 연두색 스타킹, 코빼기 신을 신고 있었다. 괴이하고 요란한 차림새도 차림새지만 더욱 아찔한 것은 골목길에서 팔방놀이를 하는 계집아이처럼 깨금 발로 깡총깡총 뛰는 것이었다. 뭐 하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을 기다린다나. 서울인가 전주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교원 노조 시위에 참가해야 된다면서. 3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전라도 어딘가에 다시 태어나 선생님이 되었을까? 폭주족 재현스님. 흔해 빠진 당나귀나 물소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내가 수년을 타고 다닌 오토바이에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멋진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다. 한참 궁리한 끝에 블랙 조이라고 정했다. 검정색 야마하의 그닥 미운 이름은 아닌성 싶었다. 지금까지 달린 거리도 상당하지만 봄베이는 말할 것도 없고 네팔의 눈비니, 포카라, 인도 땅의 보드가야, 쿠시나가르, 바라나시, 슈라스티, 라자그라하, 산치, 아잔타, 엘로라 등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불교 성지는 안 가본 데가 거의 없고 일찍이 카주라호, 벵갈로우, 마이소르, 함피, 고아 등지까지 다녀온 판이다. 5, 6년 타고 다녀서 여기저기 덜렁거리는 데가 있긴 하지만 가끔 배터리 물이나 엔진 오일을 채워주는 정도로 아직까지 잘 달리고 있다. 한 번은 이곳 뿌나대학에 볼 일이 있어 왔던 한 비구니 스님을 뒤에 태우고 학교에 갔다. 중간에 잠깐 볼 일이 있어 내렸는데 다시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그 비구니 스님이 간 데가 없다. 어디 중간에 떨어뜨리고 온 걸까? 겁이 덜컥 났다. 서둘러 왔던 길을 되짚어 달려갔다. 멍한 얼굴의 비구니 스님이 아까 잠깐 섰던 자리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시골길에서 버스를 세울 때 그러듯이. 애초 키도 자그마치만
깡말라 겨우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앉은 것 같다는 것을 다시 달리면서야 알았다. 나중에 그 스님에게 말해 주었다. 스님, 끼니 잘 챙겨 드쇼잉? 인도 여행에 나선 한 아가씨가 뿌나에 왔다가 내 방에 들렀다. 가겠다는 곳이 겨우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길눈이 그닥 밝지 않은 것 같아 태워다 주기로 했다. 이번 손님은 제법 토실토실 살집이 있는 아가씨였다. 겁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아채고 장난기가 발동한 내가 말했다. 꼭 붙잡아요. 뒤에서 허리라도 살짝 껴안아주면 고맙겠다 싶어서였는데 이 아가씨가 붙잡은 것은 내 갸냘픈 허리가 아니라 허리끈이었다. 고위춤과 허리띠를 싸잡아 얼마나 세게 훑어 당겼는지 한참 뒤까지도 백가죽이 뻐근할 정도였다. 아끼고 아낀 신라면을 끓여 막 국숫가닥을 집어드는데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내버려 둘까 하다가 젓가락을 손에 쥔 채 수화기를 들었다. 몇 달 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도교수의 우람한 목소리가 윙윙 울린다. 사연인즉 서울에서 온 한 레이디가 한국 스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곧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슬그머니 부하가 난 내가 말했다. 나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국 스님이라면 만나지 않겠다고. 귀찮은 일이 생기기 십상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교수님 왈. 도시 말이 통하지 않으니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단다. 젠장 알았다고 바로 가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약으로나 먹는 라면을 불어터지게 놓아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야금야금 아끼면서 그 매큼하니 시원한 국물 맛을 상미하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들이마시고 지도교수 집으로 갔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그림 공부를 한다는 여학생이었다. 얼굴이야 그저 너부대대하니 이쁜 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전라도 남쪽 바닷가의 그 멋대가리 없이 뻣뻣한 말투여서 와주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향이 장흥이라고 했다. 교수님께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근처의 식당으로 갔다. 점심때가 한참 지난 이 시간에 먼 동네에서 만난 남도 아가씨의 배를 골리면 되나 싶어서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진거사가 쓴 인도 여행 가이드북에 뿌나 대학에 한국 스님이 있다고 했더란다. 부탁드릴 일이나 꼭 해야 될 일은 없고요. 그냥 오랜만에 한국 사람 좀 만나보려고 그랬어요. 말은 그러면서도 끝내 시덥잖은 부탁을 했다. 이거 별 소용도 없이 무겁기만 혀요. 짐 좁게 덜어주실래요? 아가씨는 어릴 때 형수씨 서랍에서 살짝살짝 찍어 발라본 것과 똑같은 큼직한 콜드크림통, 이상 소설집 한 권, 그리고 신따가만 양말 향켤레를 식당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게 무거워? 그러고 저건 또 뭐여? 꼬랑내 안 나? 가지 거 그냥 버려. 누가 주워 가겠지. 이거 한 번밖에 안 신었다니까요. 하이 참, 이 멀쩡한 거를 어떻게 버린다요? 그럼시롱 내가 물었다. 인제 어디로 갈 판인디? 라자스탄 사막 모아 바닷가랑 그러고. 아이고 이 장흥 물감자야. 라자스탄은 여기서 북쪽이고 고아는 남쪽 아니여? 아 일정표를 짜지는 못해도 최소한 대충 어떻게 댕길 건지 그림은 그려야 될 거 아니여. 그러고 시방 여기가 어딘디 그렇게 겁도 없이 혼자 빨빨거리고 댕기기를. 저거 거시기 거거 있자녀 라주니시 아시람 이야기 들어봤지?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 많이 있단 게 아무나 만나서 더 자세히 물어보고 맘 맞는 애 있으면 패지어서 함께 댕겨.
어쩌, 그럴지? 내 턱없는 간섭에 주눅이 든 물감자가 고개를 주걱거렸다. 식당에서 나와서도 아가씨는 꼭 다문 입을 열지 못한다. 아마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잔소리 심한 제 삼촌이나 큰오빠를 만난 듯한 모양이다. 어떻게 생각하던 내 알 바 아니고 저를 어디서 또 만나 덕볼 것도 아닌데 내버려 두지 뭐. 내가 시방 한가한 여행자와 이러니 저러니 노닥거릴 기분도 아니고 나도 엄청 바쁘다니까. 나는 한낮이어서 차들이 좀 뜸해진 쉬바지 나가를 널따란 길을 마구 달렸다. 속도계가 망가져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걸로 보아 제법 빠른 것 같았다. 허이 참. 근데 말이야, 느닷없이 신바람이 난 그 물감자가 말이야 뭐라고 소리쳤는지 알아? 야, 재현 스님 폭주족이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바삐 움직인다는 것이다. 바삐 누나를 두리번거리고 집게손가락은 쉬지 않고 책장을 넘겨야 하고 논문을 쓴답시고 똥폼도 좀 잡아야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젠장 박사는 무슨 얼어 죽을 박사. 어디 박사학위 가진 도인이 있대?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여 했다가 그럼 책장 덮으면 도인 된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쨌든 우리 동네에 가고 싶다. 빨리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선운사 동백꽃 속에도 강진 그 뻘밭에도 가야 된다. 그래서 바삐 살려고 산 오토바이가 나를 폭주족으로 만들었다. 연못이 된 책. 옛적 어느 영특한 소년이 못 위에서 헤엄치는 오리들을 보고 말했단다. 물 위에 을자가 동동 떠가는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천재소년이니 똑똑하다느니 칭찬해도 나는 그게 별로 대단한 주변머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섬뜩한 무언가가 이마를 스치고 지나는 걸 느낀다. 공부에 복기고 시달리다 혼이 빠진 요샌날의 꼬맹이를 500년 전의 소년에게서 보는 듯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꼬마가 하나 있다. 반에서 그저 중간이나 따라가는 아이다. 가끔 옆자리 동무와 자리싸움도 하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벌을 서기 일수다. 쉬는 시간이면 깔깔거리며 책상 사이로 다름질 치다가 창틀에 올라서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룻바닥에 코방아를 찍고 징징 울기도 한다. 집에 와서도 짓궂기 짝이 없다. 엄마가 볼기를 철썩 갈겨도 그때뿐이다. 도회지의 제 또래 아이들이 거의 다 가는 무슨 레슨이나 과외 수업 같은 것은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흔한 게임 기계 하나 없다. 논두렁 밭두렁이 놀이터고 흙, 풀, 나무, 벌레들이 놀이개다. 어느 날 그 꼬마가 할머니를 따라 암자에 왔다. 꼬마가 경상 위에 펼쳐져 있는 불경책을 들여다보았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말들이겠지. 소년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멈춘다. 제 눈에 가장 쉬워 보이는 글자였을 것이다. 소년이 묻는다. 스님, 이게 무슨 자래요? 그거 을자인데 오리처럼 생겼지. 건성으로 다른 글자 하나를 짚으며 다시 묻는다. 이건? 어디 그건 연꽃인데. 잠시 눈을 깜빡거리던 소년이 말한다. 야, 그럼 스님 책이 오리가 노는 연방죽이네. 사람들은 이 꼬마를 엉뚱한 놈이라고 한다. 나는 이런 엉뚱한 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멋진 세상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바보 동네. 점심에 먹을 빵을 사러 가게에 갔다. 가는 길에 빈 소다수 병과 펩시병도 함께 가져갔다. 여기에서 이들 음료수 병은 폐품이 아니라 현금 사루비와 맞바꾸는 귀중품이다. 빈병 2개면 하루 종일 먹을 식빵 한 봉지를 사고도 일루비가 남는 것이다. 그런데 빈병을 가져가면 계산이 복잡하다. 특히 숫자와 계산에 어두운 점원을 만나면 더욱 그렇다. 거기다 가져간 빈병 숫자만큼 그대로 가져오지 않을 때면 계산은 약간 더 더뎌진다. 오늘은 소다수 5병과 펩시 5병, 그리고 7루피짜리 식빵을 한 봉지 샀다. 빈병을 가져갈 경우 펩시는 7루피 75페사, 소다는 5루피 50페사다. 빈병은 11개였다. 오늘 우리의 계산은 소다 5.5 곱하기 5 더하기 펩시 7.75 곱하기 5 더하기 식빵 7 빼기 하나 남은 빈병 4가 된다. 17, 8살 된 점원이 계산기를 수없이 껐다 켰다 하는 꼴에 열이 올랐다. 야, 이 쪼다야, 이리 줘. 계산기를 빼앗아 막상 내가 두드리려니 웬걸 더듬거리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점원에게 계산기를 돌려주었다. 남 말할 것 없이 숫자에 어둡기로는 재현 스님도 호가 난 사람이다. 숫자 하면 그저 젬병인 것이 내가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는 온 우주를 다 털어 가만히 있자 성북동 동명스님, 김제 어머니, 상계동 할인이네, 전주 민석이네, 뿌나 쉬이딸래, 그리고 내 방까지 포함해서 6이 전부다. 계산기 대신 신문지 쪼가리에 곱셈, 덧셈, 뺄셈 끄적거려 돈을 치르고 돌아오면서 뒷꼭지가 근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쪼다 쪼다 그러지 마. 피장파장 찡구짱구 아냐? 실제로 이 동네에는 쪼다들이 무척 많다. 대학교의 교수들로부터 대학 사무실 직원,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 관공서의 관리들, 경찰, 어디 가나 덜 떨어진 치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흔한 현대판 바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같이 시크 교도들이다. 그들의 선명하고 준수한 용모, 단정하게 둘러맨 터번과 수염, 말쑥한 차림새를 보거나 군대나 관료 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위직을 보더라도 인도의 수없이 많은 종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종족의 하나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훤칠한 허우대와 흰 피부의 아리안족에 대한 드라비다족의 열등감과 질시의 표출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시크 교도는 사르다르지라고 불린다. 사르다르지는 애초 장군이란 뜻인데 용맹스러운 아리안 무사족의 후예들이 언제부턴가 똥장군님이 되어버린 것이다. 강요회의를 열 때마다 네루 수상의 얼굴이 땡감 씹은 얼굴이 된다. 어디선가 솔솔 풍겨나와 방안을 가득 채우는 발꼬락내 때문이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그 고약한 냄새의 원천이 어딘지 이미 다 알려진 일이기도 했다. 장관들 모두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그렇게 성화를 해도 사르다르지 재무장관은 양말 갈아 신는 일에 도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참다 못한 네루가 문제의 장관을 불러 노란 딱지를 보이고 마지막 경고를 했다. 장관, 내일도 그 모양이면 해임이오. 우리의 맑은 공기 마실 권리를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소.
그러나 다음 날도 회의실은 도마뱀 썩는 냄새로 진동했다. 네루가 주먹으로 탁자를 쾅 치며 소리쳤다. 헤이, 사르다르지, 나가! 장관이 터번 위로 머리를 극적거리며 대꾸했다. 가라 신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냄새는 뭐요? 장관은 바지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고린내 나는 양말을 꺼내 털털 털어보이며 말했다. 갈아 신었다고 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보여주려고 가져왔다니깐. 또 다른 사르다르지가 컴퓨터를 사러 갔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도수가 어떻고 486 펜티엄 인터넷이 어떻다는 둥 떠들어대는데 자기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첫 번째 가게 주인이 사르다르지에게는 컴퓨터를 팔지 않는다고 했다. 너 아니면 어디 컴퓨터 못살이야 싶어 다른 가게에 갔지만 더 지독한 대접을 받았다. 세상에 값을 2배로 쳐주어도 사르다르지에게는 팔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사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가위라고는 단 한 번도 대본 적이 없는 머리를 짧게 깎아버리고 아끼고 아끼는 수염도 말끔히 밀어버렸다. 시크 교도들은 나면서부터 기른 머리를 정수리에 틀어먹는다. 그러나 귀신같이 정체를 알아본 가게 주인의 대답은 다른 곳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목소리를 낮추어 주인에게 물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시크인 걸 아슈? 그 가게 주인이 더 낮은 소리로 가라사대. 이건 컴퓨터가 아니라 세탁기야. 누군가 빵 봉지와 음료수 뭉치를 들고 희죽희죽 웃으며 걸어오는 나를 보았더라면 이 동네에 바보 하나 또 늘었다고 수군거렸을 것이다. 부엌을 서성거리며 구워 먹을까 쪄 먹을까 궁리를 하다 에라 새빵인데 그냥 먹지 뭐 하며 버터를 바르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았더니 아파트 문지기 영감이 쪽지 하나를 삐쭉 들이밀었다. 이렇게 씌어 있었다. 오늘 시외의 감 갔다 와서 만납시다. 까리안뿌르. 까리안뿌르라면 맞은편 건물 2층에 사는 사람으로 내가 새들어 있는 이 아파트의 주인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문지기 영감에게 손짓 발짓 섞어 그 집에 가져다 주라고 해두고 문을 닫았다. 수취인이 미심쩍거나 주소가 휘갈겨 쓴 영어일 때면 내 방으로 들고 오게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탁에 되돌아와 푸석푸석한 빵을 씹으면서야 내 입에서 이런 재변이 있나. 아하,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뛰쳐나왔다. 그 쪽지는 집주인이 나에게 보낸 방세 고지서였던 것이다. 2월 말로 1년치 방세가 끝났으니 며칠 안으로 돈을 받으러 오겠다는 애둘은 통첩인 셈이다. 세상에. 쪽지 말미에 쓰인 이름이 보낸 사람인지 받을 사람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다니. 하기는 통째로 내 잘못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쪽지 서두에 내 이름만 적어 두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제사 문지기 영감의 어리둥절해하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중얼거렸을 것이다. 저런 얼간이가 어떻게 이런 집을 혼자 차지하고 살지? 멀건 대낮에 2번씩이나 바보짓을 해대다니. 어젯밤엔 무척 오랜만에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이 바보들이 우글거리는 동네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나도 바보가 된 걸까? 저 또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거기서 거기.
하루는 한 가짜 수행자가 탁발을 갔단다. 작은 숲을 지나 오두막이 있었지. 가끔 찾아가는 집이었는데 그 집 할머니가 이 가짜 수행자를 속으로 미워했대. 남 사정 생각 않고 저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요구하기 때문이래. 문간에 가짜 수행자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할머니가 꾀를 냈지. 아이고 어서 오시오 사두님. 쌀이 떨어졌는데 어쩌나. 잠깐 기다리구려. 옆집에 가서 한 주먹 구워오리다. 그리고는 종종 걸음으로 나갔는데 이 사두가 얼른 부엌에 들어가 살펴보았지. 거기 뭐가 있었게? 부엌문 뒤에 사탕수수대가 세워져 있고 사발에는 설탕, 소금 절여 말린 굴비두름, 뒤주 속에는 쌀, 조그만 단지 속에는 버터기름이 가득 들어 있었지. 부엌에서 나온 사두는 시침을 뚝 떼고 점잖게 툇마루에 앉아 있었어. 노파가 한 손을 허리에 얹고 뒤뚱거리며 문간에 들어서면서 옆집에도 쌀이 떨어졌다는데 어쩌면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하고 너스레를 떠는데 사두가 걸쭉한 목소리로 이러더래. 시주님 상심하지 마시오. 내 일이 될 줄 알았다오. 이미 그럴 징조를 다 보았지. 아니 무슨 조짐인데 그러오 사두님. 가짜 수행자가 허리를 턱 세우며 눈을 지그시 내려감고 한다는 소리가 내 숲길을 돌아서는데 저 부엌문 뒤에 있는 사탕수수처럼 생긴 코브라가 길을 막아서지 않았겠소? 집어 던진 걸 찾다 보니 거기 꼭 설탕덩어리 같은 돌멩이가 있었디다 그려. 돌멩이를 던졌더니 글쎄 이놈이 목을 부풀려서 축혀 세우는데 꼭 마른 조기 같더란 말씀이야. 허연 쌀처럼 생긴 이빨로 돌멩이를 물었는데 주둥이에서 나온 침이 동물하고 섞여가지고는 그게 영락없이 그 버터기름 아니겠소. 노파가 얼굴이 벌게 가지고 그러더래. 아이고 저놈의 도깨비. 줄서기. 내가 사는 이 동네 이름은 에란다와네다. 아주까리 숲이라는 뜻이다. 가끔 내가 두렁거린다. 참 동네 이름도 멋대가리 없게 아주까리 숲이 뭐야. 아주까리도 없던데. 옛적에는 정말 아주까리 숲이었을까? 아주까리. 논산훈련소 수용연대 막사 주변에 아주까리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었다. 노는 땅 없애기 어쩌고 하는 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 초반이다. 며칠 전까지 팔팔하던 장정들이 맥이 풀려 침상에 나뒹구는 막사 쪽에 대고 조교가 소리친다. 신장 175 이상 선착순 50명 집합! 또 뭐야? 시큰둥하니 돌아눕던 빡빡머리들이 헌병대 차출! 이라는 조교의 다음 고함에 후다닥 일어나 선착순 줄서기에 끼어든다. 헌병대에 가면 군대 생활이 좀 편안하다는 가당차는 정보 때문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믿던 시절이 있었다. 우르르 몰려든 청년들을 쭉 훑어보는 조교의 한쪽 입끝이 찍 째지며 위로 올라간다. 너 같은 놈들만 있으면 평생 훈련소 조교 해먹겠다는 표정으로. 야 넌마 너 자식 돌아보기는 빠져 새끼야. 70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조교의 선발 기준에 훨씬 밑도는데도 헌병대라는 말에 혹해 달려온 치들을 대충 빼내고 다시 호령이다. 오열 종대 키순으로 헤쳐모여.
우왕좌왕 밀고 당기고 또 한 번 난장판이 벌어진다. 어허, 동작 보소. 고무신문수가 보여. 이거 이래 갖고 어디 헌병대 가겠어? 대한민국 육군 헌병대가 어디 충청도 무슨 부대인 줄 아나? 그리고 얌마, 너 새끼 안 빠져? 계속 꼽사리 낄 거야? 성큼 물러서지도 못하고 행여나 그 잘난 헌병대에 뽑혀가는 수가 없을까 얼쩡대던 땅따리는 끝내 대열에서 밀려나고 만다. 앉아 번호 하나 둘 열. 기세등등한 조교님은 그렇게 10번째 뒤의 꼬리를 가차없이 잘라내고 소위 정선된 50명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걷어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이런 때는 키가 커야 되는데 대열 옆에 기가 죽어 엉거주춤 서 있는 축들을 약이라도 올리듯이 선발된 친구들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보모도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신다. 그러나 꺽다리 헌병대 후보들이 뒤로 돌아 줄줄이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다시 좌양 앞으로 해서 쳐들어간 곳은 취사장 뒤에 있는 아주까리 밭이었다. 줄기를 꺾지 않고도 꼭대기에 열린 아주까리를 따기 위해서 키 큰 대한의 남아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군대말로 사역인데 다시 수용연대식으로 풀었으면 사기에 의한 인력동원이다. 조교의 주머니에 들어간 주민등록증과 도장은 중간에 슬그머니 달아날 수도 있는 약삭빠른 친구들을 올가묶기 위한 장치였다. 그때 아주까리를 따면서 시앙 재수 없이 어쩌고 하며 구시렁거리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무슨 줄서기를 하고 있을까? 또 그날 줄에서 잘려나간 그 친구들은 정리해고에 조태니 명태니 황태니 난감한 요즘 누군가에 의해 다시 속겨 밀려나고 폭삭 고른 홍어속 같은 가슴으로 쇠주병을 불고 있지는 않은지. 어이 친구, 내 오늘 밤 그 자리에 끼지는 못해도 목노에 잔 하나 더 물어두고 찰랑찰랑 채워두소. 요새 내 속도 속이 아니네.